안녕하세요 여러분, 율리아 사상입니다. 자, 이렇게 영상으로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일단 그럼 오늘은 다른 그런 잡소리 없이 바로 진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험이 코앞이니까. 자, 우리 칸트의 영구평화론부터 하면 돼요. 페이지는 74페이지 좀 아랫부분에 있고요. 중간부터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칸트는 너무나도 익숙한 사람이죠. 이마도 넓고 이마누엘 칸트라고 제가 맨날 놀렸는데 이렇게 얼굴을 안 보고 드립을 치니까 좋네요. 내가 민망하지도 않고. 자, 일단 볼게요. 칸트의 영구평화론이라는 책이야. 일단 볼게요. 1번. 얘는 영구평화라는 건 뭐야 얘들아? 영구는 영원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일단 영원한 평화라고 적어볼게요. 영원한 평화는 잠깐 동안 평화로운 건 의미 없잖아. 평화는 영원해야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영원한 평화라는 건 네가 이성을 지닌, 여기 그래서 내가 뭔가 이거 이성을 뜻하는 그림을 갖고 오긴 했는데 별로 딱히 이성처럼 보이진 않죠. 인간이 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성을 지닌 인간이라면 무조건 실천해야 하는 과제이자 꼭 해야만 하는 의무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만, 영원한 평화가 이루어져야만 우리는 인간답게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원한 평화를 굉장히 강조한다. 그래서 책 이름도 영구평화론이다. 알겠죠? 그래서 2번 한번 보면 전쟁은 그럼 영원한 평화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당연히 안 되겠지. 그리고 또 왜 안 되냐면 전쟁 안 좋은 거니까 일단 세모 칠게요. 전쟁은 인간을, 칸트가 진짜 싫어하는 게 뭐야? 인간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대우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 그래서 적어볼게요. 전쟁은 인간을 국가의 이익 달성을 위한, 이해관계 실현이라는 건 국가의 이익만 신경 쓴다는 뜻이야. 그걸 위한 인간을 수단으로 대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다. 정당화된다는 건 쉽게 말하면 인정할 수 없어.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야 라는 뜻이죠. 그래서 선생님, 여러분 궁금할 수 있지. 선생님, 수단으로 대우하는 거 예전에 배우긴 했는데 뭔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지, 내가 만약에 시험을 못 봤어 그러면은 이 소리 때문이야 이렇게 나를 완전히 문제 가르쳐주는 수단으로만 보면 그거는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쳤지만 내가 교과서를 제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수업을 할 때 졸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진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전쟁은 인간을 이런 총알바지, 국가의 총알바지, 이런 수단으로 대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3번에 책 이름 한번 다시 써줄게요. 영구평화론. 이 영구평화론인 건 뭐야? 전쟁을 예방하고, 일단 일어나지 않아야 평화롭겠죠? 예방하고 국가 간의 영구적인 평화, 절대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평화, 이런 걸 보장하기 위한 3가지의 확정 조항과 6가지의 예비 조항을 제시해. 뭐가 더 중요한 거겠어? 확정 조항인 요 3가지겠죠? 조금 있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밑에 표를 보면 확정 조항은 1, 2, 3 이렇게 3가지가 있을 텐데, 예비 조항은 잘 보면은, 세보면은 6개가 아닐 것 같단 말이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아닌가? 선생님이 원래 정확하게는 6개인데 그냥 너무 자세히 공부하면 또 여러분이 힘들까봐 그냥 대충 5개로 모아놨어요. 그래서 그냥 6개이지만 학습지에는 5개만 넣어놨다. 6개를 쭉 모은 거예요. 뭐 하나를 뺀 건 아니고. 나중에 생활과 윤리 가면 더 자세히 배울 거야. 일단 넘어가 볼게요. 확정조항 1번. 자, 모든 국가는 이러한 형태여야 한다. 공화정이어야 한다. 우리 공화정 어디서 처음 듣는 건 아닐 텐데 여기서 공화주의 할 때 배웠을 거야. 모든 국가가 공화정이어야 한다. 우리나라도 공화국이란 말이지. 근데 공화정이 뭔지 헷갈려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정리를 해놨어요. 공화정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권력을 한 사람이 다 가지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나눠 가져야겠죠. 권력은 나눠 갖고, 그 다음에 법에 의해서 통치해야겠지? 법치. 공화정을 쉽게 줄여서 말하면 권력은 나누어져 있고 공정한 법에 의해 통치하는 걸 공화정이라고 해. 그래서 칸트는 첫 번째 아주 가장 중요한 확정 조항으로, 영구적인 평화를 이루려면 모든 국가의 정치 체제는 다 공화정이어야 돼. 권력이 나눠져 있어야 되고 국가에, 그리고 국가는 법으로 다스려져야 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야. 그래서 이 얘기는 뭐야? 법으로 다스리면 자의적 지배,
예를 들어 내가 이미지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것도 동영상으로 올라갈 거라서 막 얘기는 못 하겠어. 이런 사람, 북한에서 이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는 거는 법치라고 할 수 없지. 근데 법치를 하게 되면 자의적 지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치를 해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예시를 하나 들면, 만약에 독재자가 나 전쟁 좀 하고 싶은데 하면은 할 수 있잖아. 사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근데 공화정이어봐. 우리나라라고 생각해봐, 얘들아. 내가 우리나라 뭐 대통령이 전쟁하고 싶어 라고 결정을 내려도 사람들이 아니 나 안 하고 싶은데 법치야, 야 민주주의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나도 내 의견을 얘기할 권리가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시민들로부터 전쟁을 해도 된다는 이런 협조를 얻기 때문에 전쟁을 안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칸트는 얘기한 거야. 모든 국가는 공화정이어야 한다. 알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확정 조항은 뭐냐? 이제 국제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조금 어려울까봐 이걸 해설을 해줄게요. 외우지는 않아도 되는데 일단 쓰세요. 국가 간 전쟁을 방지하여 국가 간의 전쟁을 안 할 수 있도록 방지하여 영구 평화를 이루기 위한 법이다. 국가 간의 전쟁을 방지하여 영구 평화를 이루기 위한 법을 국제법이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지금 첫 번째 확정 조항은 그냥 내 국가에만 적용되는 거고 다 국가마다. 근데 이 국제법은 국가 간에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진 거지. 국가 간에 지켜야 하는 게 뭐냐? 바로 국제법은 국가들이 서로 좀 가까이 좀 붙어 있어라. 연방 체제에 기초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 연방 체제. 연방 체제라는 건 뭐냐면 독자적인 권리를 지닌 여러 나라들이 모인 거야. 독자적인 권리를 지닌 여러 나라들이 모인 거. 그래서 연방이라는 건 더 큰 세계의 정부가 생겨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좀 우리 전쟁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끼리 그래야겠다.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뭉친 거지.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 국제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연방체제가 필요하다. 국가 간에 좀 뭉쳐야 한다. 근데 그 뭉치는 국가들은 당연히 어떤 정치체제를 지녀야 돼? 공화정체. 아까 1번에서 얘기했잖아. 거기 있는 모이는 국가들은 공화정의 형태, 권력이 분립되어 있고 법치로 다루어지는 이런 공화정체의 개별 국가들이 모여야 한다.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래서 알아둘 거는 이러한 연방체제는 전체 큰 새로운 정부가 생기는 게 아니다. 나라들끼리 모여서 우리 싸우지 말자 약속하는 그런 느낌인 거지, 또 다른 나라 위에 더 그 상위에 있는 뭔가 대단한 또 정부나 이런 게 세워지는 건 아니다.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확정조항 세계시민법은, 이거 조금 말이 어려운데, 보편적 우호의 조건에 국한되어야 한다. 세계시민법이라는 건 뭐냐면 더 범위가 넓어진 거야. 처음에는 내 국가는 이런 체제여야 해. 두 번째는 국가 간에는 이런 걸 지켜야 돼. 그다음에 세 번째 세계시민법은 국가라기보다는 그냥 우리 모두 한 전체 세계의 시민이지 않니? 우리 시민으로서 해야 할 게 뭘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볼게. 그러면 보편적이라는 건 모두가 지키는 거지. 근데 모두가 뭐 해야 돼? 우호적이어야 된대. 얘들아, 우호적이라는 건 약간 긍정적인 의미일까? 부정적인 의미일까? 약간 사이가 좋은 거잖아. 긍정적인 의미지? 그래서 국한되어야 한다는 거 우리 옛날에 막 이통기국 막 이런 거 할 때 했었는데 기억 안 날 테니, 우호의 조건 안에서 활동해야 한다. 우호의 조건에 제한되어야 한다 라는 얘기야. 이걸 지키란 얘기인데, 이걸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 우리 좀 환영해주고 환대해주자. 환대권 적어볼게요. 환대권. 그래서 첫 번째 동그라미도 채울게. 여기 내가 이미지를 가져왔는데,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 가고 싶으면 마음껏 갈 수 있어야 진짜 평화 아니겠어? 그래서 나라 간 자유로운 교류를 당연히 보장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캐나다로 유학을 갔어. 아니면 캐나다에 방문을 했어. 캐나다에 방문했는데 내가 캐나다 막 사람들 죽이고 돌아다니고 캐나다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히지 않는 이상 나는 거기서 자유롭게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환대권이라는 건 뭐냐면 이방인이 다른 나라의 영토에서 내 국가가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적대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지 않을 경우 적대적으로 대우받지 않아야 한다, 환영해 주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세계 시민적인 이미지를 한번 넣어봤고, 그리고 여기 이 이미지를 하나 설명 안 해줬는데, 이 연방체제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UN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한 예시는 아닌데 국가들이 모여있는 거잖아. 더 큰 뭔가 정부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3가지 확정조항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대권 하나만 더 설명하면, 예를 들어 내가 3반 학생이야. 근데 5반에 놀러 갔어. 근데 내가 5반에서 물건을 부수거나 5반 친구를 때리거나 막 이러지만 않으면 5반에서 환영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3가지 확정조항을 지켜야 되고, 예비조항 한번 설명할게요. 예비조항은 쓱 넘어가면 되는데 일단 적어볼게. 상비군의 완전한 폐지. 상비군이라는 건 뭐냐면 국가 비상사태에 항상 대비할 수 있도록 편성된 군대 또는 군인. 우리나라에서는 한 1년 9개월 정도 가죠. 2년에서 좀 줄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군대를 완전히 없애야 된다는 거야. 선생님 그래도 우리나라 지키려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럴 수 있잖아. 근데 아니야. 왜? 생각해봐 얘들아. 만약에 군대가 있어. 그러면 다른 나라도 쟤네 군대 있네? 불안한데? 다른 나라를 위협할 수 있어.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따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아도. 그러니까 그 나라도 그럼 우리나라도 좀 군인 만들어야겠는데, 무기도 사야겠는데 하면서 군비 경쟁이 점점 심해져. 무기나 군인이나. 그러다 보면 전쟁을 유발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아예 완전하게 폐지하자. 요게 예비조항에서 가장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국채는 얘들아, 그냥 내가 예를 들어 이런 모양의 형태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국채라는 걸 발급을 하면, 뭐 예를 들어 뭐 돈 많은 미국 같은 나라에서 그래? 한국 국채 내가 살게 하면 그냥 얘는 한국 국채를 갖게 되는 거야. 근데 얘가 왜 사면서 우리한테 돈을 얼만큼 주겠지? 뭐 이만큼 100만 원, 뭐 훨씬 많이 주겠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100만 원이라는 돈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로 우리 전쟁 자금 마련할 수 있겠는데 무기 좀 더 살까? 하면서 막 다른 나라에서 100만 원씩 무기 사오고 이러는 건데, 이런 짓 하지 말아라. 그래서 선생님 그럼 미국은 도대체 이 국채가 뭔데 사요? 미국은 한국의 국채를 사서 한국한테 뭐 이자를 받겠죠. 그래서 국채 개념은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런 거를 만들어내서 전쟁 자금을 모으는 거 하지 말아라. 왜? 평화에 위협이 되니까. 그리고 뭐 뒤에부터는 쉬워요. 다른 국가의 체제와 통치에 폭력으로 간섭하지 말아라. 폭력은 안 좋은 거니까. 적대적인 행위, 약탈, 빼앗아가는 거, 국가 내에서 전쟁 일으키는 거, 반역, 식민지배 다 하지 말아라. 그리고 독립적인 국가를 누군가한테 넘기거나 아니면 국가를 교환하거나 팔거나 이렇게 밑에 내려주거나 증여하거나 이런 거 다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런 걸 하지 않아야 영원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칸트가 끝이고요.